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돈이 사실 조용히 녹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과 그냥 넘기신 분들의 노후가 몇 년 뒤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도 한때 이걸 몰랐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도 꼬박꼬박 받고 통장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나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랑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제가 들고 있는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과 비슷한 양을 샀는데 금액이 2배가 넘었습니다.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이상하게 점점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요. 만약 그때 그 의문을 그냥 넘겼더라면 저는 지금도 숫자만 믿으면서 조용히 자산이 희석되는 걸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감각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통장에 돈이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두 사람이 먹는데 예전에 온 가족이 먹던 돈이 들고 병원 가는 것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잖아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장만 하고 은퇴 이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모으는 것과 그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자산이 조용히 새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전후분들 혹은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틀어드린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 고민에 대한 하나의 진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돈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답답함. 저도 그 감정 잘 압니다. 주식은 무서워서 손 못 대겠고,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올라있고, 그렇다고 예금만 믿고 있자니 이자가 물가를 못 따라가고, 선택지가 없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그 막막함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20년 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막막함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드리려 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눌 거니까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입니다. 30년 전에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셨다고 해봅시다. 이자를 받아서 지금 200만 원이 됐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2배가 된 걸까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2배가 됐죠. 그런데 3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8,000원에 가깝습니다. 16배가 오른 거죠.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200만 원이 된 제 통장은 짜장면 기준으로 3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겁니다. 이걸 화폐가치 희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는 늘어도 그 돈의 실제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 원화나 달러 같은 화폐는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약속 증서입니다. 예전에는 이 돈을 금과 교환해주겠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지 오래됩니다. 지금의 화폐는 국가의 신뢰 위에서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각국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찍어냅니다. 그렇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을 잠깐 보면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부채의 이자만 갚는 데 쓰는 돈이 국방비보다 많아졌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돈을 더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건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돈의 가치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는 자산이 있다면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봐 볼게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을 때,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종이로 만든 화폐는 수백 가지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독일에서 극심한 물가 폭등이 있었던 시절,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금한 조각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물 자산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금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의 핵심은 금이 아닙니다. 금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더 주목받아야 할 자산에 관한 겁니다. 바로 은입니다. 은이요? 금도 아니고 은이라고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은하면 보통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가 먼저 떠오르죠. 금에 비해 좀 저렴한 귀금속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이라는 자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자산 가치로만이 아니라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요. 지금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 있으시죠? 그 스마트폰 안에 은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화면을 터치할 수 있는 이유도, 배터리가 작동하는 이유도, 내부 회로가 전기를 빠르게 전달하는 이유도 모두 은이 핵심 소재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해주는 금속이 바로 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은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태블릿, 노트북, 에어컨. 셀 수 없이 많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요즘 뉴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매일 들으실 겁니다. 그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데이터 센터, 거대한 컴퓨터 창고 같은 곳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성능 컴퓨터들을 만드는 데에도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차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요즘 도로에 전기차가 많이 늘었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제어하는 부분에 은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고 있죠. 최신형 태양광 패널에는 이전 세대 패널보다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수록 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태양광이 확산될수록 은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떨까요? 은광을 하나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땅속에서 은이 있는 곳을 탐사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실제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실버 인스티튜트라는 국제은 관련 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의 산업 수요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빠르게 따라가기 어렵다는 구조. 이것이 은이라는 자산이 현재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금과 은의 관계를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투자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금은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은비는 금 한 온스를 살 돈으로 은을 몇 온스 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재 이 금은비가 대략 80대 1 수준입니다. 금 한 온스를 살 돈으로 은을 80온스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5천년을 통틀어 이 금은비의 평균이 대략 15대 1 정도였습니다. 지구 땅속에 실제로 묻혀있는 금과 은의 매장량 비율도 약 16대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인 평균과 실제 매장량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투자라는 건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치 용수철이 바닥에 눌려 있는 것처럼 언젠가 그 압력이 해소될 가능성을 가진 상태라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공장도 덜 돌아가고 전자기기 소비도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은 수요도 줄어들어서 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은이라는 자산은 산업 수요와 투자 수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분명히 산업 수요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가 나쁘고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1973년에서 1983년 사이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 혼란을 겪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쁜 이중고인 상황이죠. 그 시기에 주식과 채권은 크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은을 포함한 실물 자산들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적 사례가 미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화폐 가치가 흔들리던 시기의 실물 자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건 앞으로를 생각할 때 분명히 참고가 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어떻게 사야 하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구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은을 살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은을 샀다고 나오고 가격 변동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은은 실제로 은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금융기관의 약속을 사는 겁니다. 실제 은덩어리나 은화가 내 이름으로 어딘가에 보관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종이 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사고 팔고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은으로 수익을 내면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구조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반면에 실물은, 즉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은화나 은괴는 어떨까요? 살 때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금 구조도 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최신 세무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실물 은은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산업용 은 알갱이 같은 걸 파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되팔 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구성 성분을 별도로 분석해야 할 수도 있고 살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가에서 공식으로 발행한 은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발행한 메이플 은화나 미국에서 발행한 이글 은화 같은 것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가치와 함량을 바로 알아봅니다. 공인된 마크가 찍혀있는 은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든 평상시에든 훨씬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실물 은을 구매하신다면 공신력 있는 국가 발행 은화 또는 공인 마크가 있는 은괴부터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번거로움이 덜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가요? 실물 은을 살 때 보면 현재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 자체의 재료 가격에 동전이나 은괴를 만드는 제조비용, 유통비용 등이 더해진 겁니다. 실물이 귀할 때는 이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풍부할 때는 낮아집니다. 이걸 단순히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물이 더 귀해질 때 프리미엄 자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불하는 프리미엄이 나중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부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보관 방법입니다. 실물 은은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면 표면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은화의 경우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게 나중에 가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집안에 작은 금고를 마련하시거나 은행 금고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금고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혹은 크게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분명 독특한 자산입니다.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디지털 형태로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죠. 젊은 세대 사이에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물 은과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입니다. 인터넷이 작동하고 전기가 공급될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이나 정전 상황에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실물 은은 전기가 없어도 인터넷이 끊겨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5천년의 인류 역사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은 어떤 기술적 보장보다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알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기술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셨잖아요.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흔들림 없이 가치를 지켜온 것들의 무게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실물 은에 관심이 생기셨더라도 전 재산을 한 번에 몰아넣는 건 어떤 자산이든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분할 매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나눠서 모아가는 거죠. 마치 적금을 드는 것처럼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가격이 오를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고 가격이 내릴 때는 더 싼 가격의 수량을 늘릴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실물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역사적 관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는 금 반지, 금 팔찌를 모아두셨다가 자녀에게 물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던 시절에도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모아두셨던 거죠. 그 금이 지금도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실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달 조금씩 모아온 은화 몇 잎이 10년 뒤, 20년 뒤에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의미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숫자로 남기는 돈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실물로 물려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감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자산 이전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에 잠깐 놓치신 분들도 여기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의 숫자가 늘어도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구매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장 예금만으로 노후 자산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인공지능, 전기차, 태양광 등 현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산업들이 성장할수록 은 수요는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금은비를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 평균 대비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관점입니다. 네 번째, 실물 은을 사실 때는 국가공인 은화나 공신력 있는 은괴를 선택하시고 한 번에 전부 사는 방식보다 매달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종이 은과 실물 은은 세금 구조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오늘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알게 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며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된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흔들리고 새로운 산업들이 자원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몇 년 뒤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장 오늘 모든 걸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큼은 오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물 자산을 처음 구매할 때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디서 보관하면 좋은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